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이렇게 빨리 가면은 정말 좋죠. 근데 시간이 없고 루즈하면은 주무실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목상에서는 시연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략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데모를 쭉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세션과는 좀 틀리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얘기고요. 세션 제목으로는 비즈니스와 트렌드 그리고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관을 좀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안 잡히는 부서 중에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편하게 40분 동안 어떤 얘기들이 흘러갈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쭉 드리려고 하면은 트렌드란 단어와 상당히 매핑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새 저희 회사에서는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스코에서는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BYOD라고 부르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옛날이랑 틀리게 많은 기업에서 기업 내부용 표준 컴퓨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디바이스를 써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트렌드.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 시장에서 유행한 기기나 장치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와 함께 IT가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도 어떤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에 대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새 IT 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렌드까지 쫓아가시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런 트렌드가 어떤 IT 기술과 접목돼 가지고 실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어떤 발전 방향을 나가는 것은 그렇게 나쁜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것이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인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를 좀 적어 놓았고요. 한국말로는 소비자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와 좀 연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면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까지 시장이 오게 된 계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이제는 화면을 보시면 터치를 먼저 하는 습관들이 엄청 많아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밖에서 단순하게 ATM 머신에서 기계에서 돈을 뽑으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 내비게이션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터치를 쓰고 있고 이 터치가 컴퓨터를 쉽게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데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컴퓨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십니다. 근데 터치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자분들이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는 측면이 되었고요. 근데 터치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센서 기술이 컴퓨터에 가미가 되면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되게 비쌌던 센서 기술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내에 앞면만 보더라도 4개 이상의 센서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력 센서, 위치 센서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터치와 센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에 이끌어낸 장본인 중에 일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엔스크린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즉 본인이 보는 모든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 자신이 원하는 태블릿으로 가고 태블릿에서 찍어놓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컴퓨터로 가고 컴퓨터에 있는 작업들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형태 이것을 시장에서는 싱크드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단순하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로 화면이 넘어가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적시에 보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중앙에 그 누군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것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제가 만약에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서 선생님들의 사진을 한 장 딱 찍었을 때 옛날에는 이 데이터를 갖고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요 데모를 바로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면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의 사진을 딱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옛날만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선을 꽂고 컴퓨터라든가 기타 장치와 싱크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1년, 금년에 상반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 회사들이 무슨 드라이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자사의 드라이브 서비스와 함께 묶여가지고 유기적인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들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시는 디바이스가 해당되는 클라우드, 아주 작게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 퍼스널 클라우드의 모습과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퍼스널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게 클라우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로 답변이 오는 것이 웹하드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터치로 시작돼 가지고 터치가 여러 가지 스크린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그 공유될 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의 구름에서 작업들이 돌아가는 이런 트렌드들을 몽땅 묶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기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가 기업에 쓸 수 있는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밑단에는 접속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한 데이터 연결이라든가 암호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결과물이 곧 출시를 앞둔 윈도우 8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8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윈도우 8인데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태블릿 장치와 그 컴퓨터 장치에 대해서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술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많이 여쭈시는 것 중 한 가지가 태블릿과 즉 이런 패드류와 컴퓨터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이 태블릿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 심하게는 엔터프라이즈에서 태블릿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십니다. 제 사견은 분명히 사견은 단어를 좀 붙였는데요. 노입니다. 제가 그걸 yes라고 답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 드려야 됩니다.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 장치의 터치를 가지고 워드 문서 3페이지 이상 만들어 보신 분? 없어요. 이 불편한 짓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건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태블릿이라고 하는 패드류는 정보를 보기 위한 컨슘 용도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만드는 크리에이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만든 첫 번째 제품이 화면이 꺼져버렸네요. 로그인할 때 화면이 없어졌네요. 그 첫 번째 제품이 작년에 삼성에서 내놓은 슬레이트 같은 모델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컴퓨터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 모델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낸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대체 이 사진 어디서 찍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일단 로그인할 때 지금까지는 컴퓨터 로그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암호를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터치 시스템 내에서 여기서 제가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암호를 다라락 치고 있으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요새 쓰는 대부분의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핀 넘버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신 거 되게 많으실 거고요. 근데 핀 넘버 같은 경우나 이런 어떤 제스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모든 보안을 다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핀으로 해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운전하실 때 쓰신다고 1111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암호 만드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되게 많으신데요. 그런 기계가 기업에 들어왔을 때 기업의 시큐리티 리ኳ이먼트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 8의 로그온 암호 방식 중에 한 가지가 그림에 대한 제스처를 가지고 로그온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화면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런 식으로 제가 약속한 대로 표시를 하면은 로그온이 되는 경우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제스처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기업용 디바이스로 쓰시려고 한다면 이것은 윈도우 서버와 연계돼 가지고 어떤 방식의 암호를 쓸지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뒤에서 쓰는 사진들, 저런 사진구라고 그러시면 또 되게 밋밋한 사진을 가지고 암호를 막 만드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이미 나온 상태고요.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기본 화면이 윈도우 8의 기본 UI인 메트로 UI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폰을 써보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엑스박스를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N스크린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게임기, TV,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화면들이 어떻게 보면 작동 방식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쓰는 방식도 틀리고요. 대부분 그 방식들의 기반은 단순한 아이콘에 대한 배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고자 할 때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에서는 한 번 더의 사용자의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화면을 오랫동안 켜놓는 이유 중 한 가지가 타일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아까 앞서 보셨던 로그온 화면에 마치 메일이 왔습니다, 뭐 결제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 기술은 기술적으로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메트로 UI 타일이고, 메트로 UI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돌아가는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앱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 실행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단순한 터치 기반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8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화면의 모서리들에 대한 활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 즉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되는 버튼이 시작입니다. 터치로 할 때 이 시작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윈도우 8에서는 엣지라고 부르는, 즉 화면의 양단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톡 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올라와서 참이라고 부르는 메뉴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 메뉴로 돌아가고요. 당연히 왼쪽에서 제스처를 돌리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요, 단순한 시나리오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화면을 골랐어요. 이 화면에 대한 정보가 친구라든가 다른 직원들이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선을 밟게 되느냐? 일단 여기를 클릭하시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하기 하시고 메일 여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샌드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동선이 되게 깁니다. 그나마도 컴퓨터 조금 하시는 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아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엣지의 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유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메뉴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좀 틀리긴 한데요. 이것을 공유하는 경우가 메일도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SNS로 공유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메일을 제가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은 메일 메뉴가 올라오고 누구에게 보낼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내겠다라고 샌드를 누르시면은 메일이 그대로 발송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키보드를 직접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터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모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스토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앱을 또 일반 스마트폰과 지금까지 똑같은 동선 형태로 가져가는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는 윈도우 8 컨슈머 프리뷰 베타 버전에서 이미 사용자분들이 공개가 됐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도 심플합니다. 키보드가 있다면 Alt F4를 누르면 꺼지는 걸 잘 아실 건데요. 화면 상단에서 쭉 긁어내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통해서 내려버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 아까 전에 보셨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탭을 더해주고 싶을 때는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에서 역시나 스냅을 돌리시게 되면은 탭 늘리는 메뉴가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필요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탭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거에 대한 핵심은 속도인데요. 제가 뷰어를 하나 열고요. 찾아보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작업 중에서 뭐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PDF 파일을 연 건데요. 이 PDF 파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작업을 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윈도우 8은 ARM 기반이 아니라 그냥 X86 컴퓨터 기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앱의 형태로 제공되는 모습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이콘에 대한 재배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 낮다 보니까는 이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드라이브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사진 한 장 찍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싱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제 클라우드에 있는 스카이 드라이브 정보가 불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쭉 당겨 보면은 스카이 드라이브 카메라 롤이라는 것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로 찍었던 여러 가지의 사진들이 여기로 다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진 화면에 뿌릴 때마다 참 무섭더라고요. 제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 로딩하는 형태라서 지금 쭉 제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방금 전에 아까 찍었던 사진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모습,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 모습, 방금 전에 찍었던 그거죠. 사진을 좀 제대로 못 찍긴 했지만 이런 동선들 사이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굉장히 자세한 부분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이런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쓰시는 환경이랑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앱 영역으로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데스크톱입니다. 즉 데스크톱에서는 기존에 쓰셨던 어플리케이션을 다 쓰실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데스크톱도 아까 보셨던 메트로 UI 화면 내에 하나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데스크톱 자체도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부분과 터치에 대한 부분, 즉 아까 말씀드렸던 컨슘과 크리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양단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운영체가 윈도우 8이고요. 이 윈도우 8은 현재 컨슈머 프리뷰 버전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새로운 운영체라든가 아니면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와 함께 기계들이 회사에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를 기업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나마 이 화면의 윗단에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 노트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 스마트폰 정도나 휴대폰 정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됩니다. 기업에는 기본적으로 랩탑과 데스크탑, 그리고 개인용 랩탑, 집에서 쓰는 랩탑, 전화기 2개 이상이신 분들도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유심을 옮겨가면서 전화기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태블릿 장치까지도 하나씩 갖고 다니시고요. 이런 장치들을 갖고 다니는 분들, 이 제주위에는 기본적으로 2세대씩은 갖고 다니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회사에 와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못 쓰겠으면 됩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보안 때문에 너 컴퓨터는 못 쓴다, 이거는. 즉 지금까지의 모든 컴퓨터는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컴퓨터 이퀄 하드웨어 플러스 운영체제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데이터. 이 중에 OS만 뗄 수도 없었고요. 어플리케이션만 뗄 수도 없습니다. 예로 들어드리면 C 드라이브의 특정한 폴더에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걔를 카피해서 USB에 넣어가지고 집에 갖고 간다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라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갖다 꽂으시더라도 부팅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유는 뭔가요? 하드웨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터는 이런 원스택 형태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 또는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컴퓨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 내가 쓰는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쓰고 싶다는 분 되게 많으시고요. 내가 쓰는 디바이스에서 회사에서 쓰는 데스크탑을 쓰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현재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VDI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하드웨어를 잘 나눠 써보자 라는 움직임은 가상화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데이터는 디바이스 간에 싱크를 해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를 기업 이미지로 바꾸면 IT를 서비스로 바꾸자는 IT에서 서비스의 모델이 되게 되고 IT에서 서비스 모델을 단어와 매핑을 하게 되면 이아스, 파스, 사스랑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 중 한 가지가 윈도우에 대한 VDI가 윈도우만 가지고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또 두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윈도우 8은 윈도우 8인데 가상화 환경 내에 있는 윈도우 8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윈도우 서버 2012의 모습입니다. 윈도우 서버 2012는 코어를 베타 버전 기준으로는 최대 32개, 가상 머신 내에서요. 메모리는 1TB까지 지원을 하는 굉장히 기존에 비해서 최소 8배 이상의 성능이나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로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VDI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대인 코알라 VDI 1번과 2번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이 중에 VDI 접속이 안 돼 있죠. 제가 이제 접속을 시켜 볼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 원격 터미널 하나 열고요. 코알라 VDI 입력을 하고요. 어떤 계정과 암호를 들어가면 특정한 대상, 즉 코알라 VDI 01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8이 접속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데스크탑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과 좀 틀린 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 정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라든가 품질을 체크해서 이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접속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와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VDI를 만들면 제일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대역폭이 떨어질 경우에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트릭스라든가 다른 모듈들을 추가로 구입하셔가지고 돌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셨을 건데요. 제가 그럼 여기서 한번 특정한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죠. 동일하게 OK를 누르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고요.
사이트에서 유튜브 사이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뭘 틀어야 될까요? 가끔씩 틀었다가 이상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카2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영상,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 하나 고르고요. 여기서 트레일러를 클릭을 하면 VDI에 접속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옛날에 윈도우 7 시절에 네이티브하게 윈도우 서버와 윈도우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접속했던 환경들을 보셨을 때 비해서 동영상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역폭도 윈도우 7 대비해서 최대 15%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G나 LTE망에서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때 큰 문제 없이 접속할수록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컴퓨터를 쓰시던 원격에서 가상 환경에 쓰시던 똑같은 환경 내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보여드리는 이 데모는 윈도우 클라이언트와 윈도우 서버 2012가 결합돼서 추가적인 모듈 없이 VDA 환경을 제공해서 사용자에게 원격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이 제가 화면을 좀 끌어낼게요. 보시면 에어로 글래스가 지원돼서 투명한 효과가 원격인데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 쓰시나 원격에서 쓰시나 동일한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도와드리는 것이 윈도우 8과 윈도우 서버 2012의 VDI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를 서비스화 시키는 작업들이 현재 클라우드의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클라우드의 핵심적인 어트리뷰트들, 클라우드는 이거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화면이고요. 뭐 여러 가지들은 많이 세미나를 통해 들으셨을 건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셀프 서비스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의 핵심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현재 IT에서는 클라우드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간 것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웹 포탈도 있는 것이고요. 라이브 메신저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다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에도 그런 서비스 형태로 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거꾸로 더 여쭤보는 게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 가입할 때도 네이버나 다음에 전화해서 가입을 요청하냐는 겁니다. IT가 메일로 뭔가를 요청을 받고 전화로 뭔가 요청을 받는 10년 전부터 동일한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은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더 나쁜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기 위해서는 중국집 번호도 알아야 되고요. 중국집에서 하는 메뉴판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하루에도 12번 제 오피스텔 문에다가 속칭 찌라시를 붙이고 갑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 안에 있는 팜플렛을 보고 제가 뭐 먹어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한 다음에 짜장면 2그릇이요, 1그릇이요 이런 식으로 시켜서 먹겠다는 것이죠. 근데 IT는 아직까지도 이런 프로세스 기반의 무언가의 작업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 내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시스템 센터 2012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 중에 셀프 서비스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 데모가 이제 셀프 서비스 모듈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쉐어포인트 기반의 셀프 서비스 모듈입니다. 아까 보셨던 VDI 같은 거를 만드시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메뉴판을 클릭을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새로운 가상머신을 만들어서 직원에게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 가상머신 신청이라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들의 원하는 정보를 폼으로 채워 넣습니다. 쭉 집어넣으시면은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이름 집어넣고요. 중요도 하이로 놓고요. 화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클라우드 인프라는 버추얼라이제이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모는 뭐 인더스트리 VM이라 이름 넣고요. 설명 안 넣고요. 다음을 클릭하고 컴퓨터 몇 개 만들 거냐, 전미사 어떻게 할 거냐, 가상머신은 리프레시 눌러보면은 아까 보셨던 윈도우 8의 템플릿이 올라오고요. 윈도우 8의 64비트 버전을 만들어주세요.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외부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세요. 클릭하고 쭉 내리고 언제까지 쓸지 내가 이것을 앞으로 15일간 쓰겠습니다 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이것을 접속할 사용자는 콘토소의 꼬알라라고 하는 사용자입니다. 넥스트.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작업을 서밋을 하면은 우리가 마치 택배사에 택배를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러한 정보들이 IT팀으로 다 서밋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자동화가 되고요. 일부는 팀장의 승인이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묻습니다. 야, 그거 언제 다 만들어지냐? 메모리 늘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 서 있는 티켓의 넘버를 클릭하면은 현재 본인이 신청한 데이터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마치 택배 조회하듯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템플릿은 영문판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나오지만 뭐 쉽게는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팀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고요. 몇 시쯤에 완료돼서 나갈 겁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셀프 서비스 포털이 필요하다는 형태고,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시스템 센터라는 기술 안에 이런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 회사의 서비스를 프로세서 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들은 자동화와 승인의 모습, 워크플로우의 모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VDI나 OS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슈는 앱입니다.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줄 거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라는 단어와 함께 OS와 어플리케이션 경계가 되게 모호해졌다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그 모호해진 의미 중 한 가지가 옛날에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기계에 설치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은 사람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이 머신에서 로그온을 하든 저 머신에서 로그온을 하든 똑같이 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머신 기반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앱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는 것보다 서비스로 바꾸는 형태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서비스로 바꾸려고 하는 형태의 또 하나의 모습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오피스 365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관리자, IT팀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웹 형태로 서비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 형태의 오피스를 오피스 365라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이라 얘기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스트리밍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서버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특정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요, 컨텐츠에 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피스라는 항목을 가서 보면은 필요할 때 이 파일이 내려와서 마치 설치된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VDI로 배포했던 컴퓨터에는 오피스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 CD 놓고 셋업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어플리케이션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방금 전에 봤던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12 안에 있는 특정한 파일을 임포트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파일을 읽어들여서 다음, 그냥 다음, 이걸 사용할 사용자는 도메인에 유저들 다 써라, 다음, 마침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마치 설치된 것처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이 어떻게 클라이언트로 이어졌는지를 보시면, 다시 아까 그 윈도우 A 클라이언트로 왔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클라이언트를 열고 방금 전에 제가 서버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정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라 FV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서버를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이제 해당 서버를 업데이트하겠다라 그러면 무언가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잠시 후에 바깥에 나가보면 여기에 아이콘들이 쭉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워드를 딱 클릭을 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워드가 지금 스트리밍 돼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워드가 설치된 것처럼 잠시 후에 워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운영체제가 제 에이스로 안 돼 있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서 어도비 리더를 한번 실행해 보면 어도비 리더도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잠시 후에 어도비 리더가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버전에서 실행되게 할지는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에러였는데,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시킬지는 버전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좋은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서버에서 그냥 내려버리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언인스톨 된 것처럼 다 없어지겠죠. 또 하나의 형태가 바로 오피스 365가 되는데요, 오피스 365는 웹 형태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 내에서 내가 만약에 뭐 워드가 필요하다, 엑셀이 필요하다, 아니면 쉐어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만 열고 해당되는 사이트에 로그온만 하면, 여기서 login.microsoftonline.com에 들어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온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치 설치된 것처럼 서비스하고 있는, 현재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회사에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쉐어포인트나 이런 모습들을 바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모습은 사내에 설치하는 형태 또는 사외에 설치하는 형태의 두 가지 모델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른 속도로 OS를 배포하고 OS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를 하는 일들을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IT에 대한 부분 합치게 되면 역시나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습이. 뭐냐면 사내에서 만약에 블로그 서비스를 한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블로그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요. 블로그 서버가 빠른 속도로 배포될 수 있도록 표준화 모델을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내에서 서비스할 것이냐 사외에서 서비스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선택권으로 남아있는데요. 내부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우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시스템 센터 2011을 말씀드렸고요. 외부에서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에서 서비스 클라우드 중에 한 가지가 윈도우 애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특정한 서버, 시스템 센터 2012의 앱 컨트롤러가 하는 컴포넌트에 접속을 한 겁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5분 뒤부터 서비스할 특정한 웹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가상머신 만들어주세요, 뭐 설치해주세요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미리 IT팀에서 표준화 템플릿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요. 디플로이를 클릭하고 이 서비스가 우리 집 안에서 할 건지 외부에서 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 한다라고 선택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을 제가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고 제가 여기서 템플릿을 고르겠다라고 해서 원하는 템플릿을 딱 클릭하는 순간에 서버가 몇 대인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상관없이 서버 열 몇 대가 동시에 딱 구성이 돼서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서비스와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해서 서비스를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요. 이 모델은 윈도우 애저에 대한 모델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원하실 때 서비스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OS란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의 관리가 연계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이퀄 가상화라고 하는 좀 작은 공식이 생겨버렸는데요. OS가 없는 회사가 클라우드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가상머신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서비스가 장애인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왜요? 안에 운영체 내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상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은 가상머신이 켜졌냐 꺼졌냐 밖에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OS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이 OS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제공하고 있는 SQL 서버에 대한 캡처 화면입니다. CPU 코어는 32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의 메모리는 나중에 발표자를 다운로드 받으면 아시겠지만 99.8GB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를 가지고는 대형 머신을 못 만드는 선입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똑같은 가격에 더 많은 코어와 더 많은 메모리를 제공하는 윈도우 서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머신이 문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특정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까 보셨던 템플릿에서 추가되는 가상머신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서비스의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는 매니지먼트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마지막 데모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데모가 되고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자동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새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얘기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APM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동화시키는 모습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레이션, 혹자분들은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실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화면인데요. 역시나 시스템 센터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 제가 데모하는 시스템의 구성 여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딱 보시면 8번 컴퓨터 중에 한 개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상머신에서만 보시면 다 켜져 있는 겁니다. 그냥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오픈 헬스 익스플로러를 딱 클릭하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제안을 해줍니다. 이거대로만 해결을 하시면 해당되는 스테이터스가 정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런 여러 가지들의 컴퓨터, 이 중에 한 개를 제가 헬스 익스플로러를 열어보면은 단순하게 컴퓨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용성, 구성, 성능, 보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자에게 노티를 해주게 되고 이것을 관리자가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분은 자동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쉽게 우리 옛날에 컴퓨터 하셨던 분들은 플로차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스와 노로 쭉 자동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뭐냐면 특정한 웹사이트가 죽었을 때 핑 쳐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되는지 보고 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IT는 맨날 나쁜 말로 삽질한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엔지니어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반복적인 작업들은 자동화시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IT에서 개입해서 바로 문제 처리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서 보셨던 가상머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는 모 회사 같은 경우는 AD에서 자동으로 계정이 만들어지면 데스크탑을 만들고 데스크탑의 IP를 사용자에게 메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이런 화면으로 다 자동화되어져 있습니다. IT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던 클라우드는 두 부분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실 때 이 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 선택은 클라우드 벤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은 심플합니다. 양쪽을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양쪽을 다 어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이것이 단순하게 맞추는 레벨이 아니라 그 이상 그러면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의 보안 레벨까지 모두 다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이런 목적에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쭉 보여드렸었는데요. 윈도우 8, 윈도우 서버 2012, 어플리케이션, 오피스 365, 윈도우 애저 등등등등 즉 기업에서 필요한 가장 밑단의 레벨부터 가장 윗단에 있는 데이터 레벨까지의 모든 거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요.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